you know, we're desperately in need of ships. Our ships are, some of them have gotten old and tired. And in with the South Korean company, Hanwha Good Company recently agreed to invest $5 billion in. 지금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저원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제재판소가 중국이 남중국해에 모래로 쌓아 올린 섬에 대해 즉각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활주로가 깔리고 미사일 기지가 올라섰습니다. 말 그대로 바다 위에 인공섬 만리장성을 완성해버린 겁니다. 더 소름 돋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미국은 모든 상황을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직접적 군사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바다를 수호할 새로운 함대가 당장 필요해졌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펜타곤이 긴급 호출한 유일한 선택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배 한 척에 들어가는 사업 규모는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무려 7조 원.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제발 배 좀 만들어달라. 상상조차 어려운 천문학적 금액을 들고 한국을 찾은 미국.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바다 한가운데 중국이 만든 인공모래섬이라니요? 국제재판소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점령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명확하게 선언했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정의가 승리했다며 박수를 쳤고 저 역시 그 판결문을 읽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무시했습니다. 완전히요. 한마디 해명도 한 줄의 반박 성명도 없었습니다. 대신 판결이 나온 다음날 새벽 준설선 12척이 남중국해를 향해 출항했다는 보고가 제 책상 위에 올라왔죠. 저는 데이비드 맥클레인입니다. 미 해군 전략분석관으로 25년을 보냈고 그 세월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위기 상황을 겪어왔습니다. 냉전의 끝자락에서 소련 잠수함을 추적했고 중동의 불바다 속에서 함대 이동 경로를 분석했으며 테러와의 전쟁이 한창일 때는 밤잠을 설쳐가며 위협평가 보고서를 작성했죠.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등골이 서늘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국제법이 무력해지는 순간을, 질서가 조롱당하는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판결을 무시했습니다. 항소도 하지 않았고 변명도 늘어놓지 않았죠. 대신 그들은 모래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톤씩 바다 한가운데에 거대한 만리장성을 세우듯이 말입니다. 저는 그 위성 사진을 처음 봤을 때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토목 공사가 아니라 세계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것을요. 판결이 나오던 날의 분위기를 저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워싱턴에 있는 우리 사무실에는 묘한 안도감이 퍼져 있었고 동료들은 오랜만에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날 오후 함께 일하던 분석관 하나가 커피 2잔을 들고 제 책상으로 걸어왔습니다. 맥클레인, 드디어 끝났어. 법이 이겼다고. 중국도 이제는 어쩔 수 없을 거야.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으니까요.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중국의 불법 점거를 규탄했고 상설중재재판소는 누가 봐도 명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공섬은 영토로 인정될 수 없으며 배타적 경제 수역을 주장할 근거도 없고 중국이 내세우는 역사적 권리라는 것은 법적 기반이 전혀 없다는 내용이었죠.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적어도 법적으로는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짧은 성명 하나를 발표하고는 그대로 입을 닫아버렸죠. 판결에 불복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을 뿐 구체적인 항소 계획도 없었고 외교적 방역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너무나 조용해서 오히려 그 침묵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죠. 저는 그 침묵의 의미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국제재판에서 패소한 쪽이 저렇게 담담할 수가 있습니까? 보통이라면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서 반박하거나 최소한 자국 내 여론을 위해서라도 강경한 입장을 표명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은 마치 그 판결이 자신들과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함의 정체를 알게 된 건 사흘 뒤였죠. 그날 아침 제 책상 위로
위성사진 분석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무심코 첫 페이지를 넘겼는데 그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 인공섬이 눈에 띄게 커져 있었기 때문이죠. 판결 전에 촬영된 사진과 비교해보니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새로운 구역에 매립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활주로로 보이는 구조물의 기초 공사가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레이더 시설로 추정되는 건물의 골조도 올라가고 있었죠. 중국은 국제사회의 판결에 한마디 말로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삽과 모래와 콘크리트로 답했습니다. 법정이 뭐라고 하든 자신들은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선언이었죠. 저는 한동안 그 사진을 들여다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시가 아니었습니다. 조롱이었습니다. 국제법 질서 전체에 대한 노골적인 조롱이요. 그 주 후반, 저는 상관에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판결 이후 중국의 행동 분석 및 전망. 상관은 제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맥클레인, 자네 생각은 뭔가? 중국이 왜 이러는 거라고 보나?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처음부터 법정에서 싸울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시간을 벌면서 그 시간 동안 바다 위에 기정사실을 만들어 왔던 거죠.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판결문은 종이에 불과하지만 인공섬은 실제로 거기 존재하니까요. 군사시설이 올라가고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군함이 정박하기 시작하면 몇 년 뒤에는 누구도 그 현실을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상관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워싱턴의 회색빛 하늘이 창문 너머로 보였죠. 마침내 상관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자네 말은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는 거군. 법정에서 판정승을 거뒀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지고 있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법정에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바다에서는 지고 있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진짜 승패가 갈리는 곳은 법정이 아니라 바다입니다. 상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보고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죠. 이 보고서 상부에 올려야겠어. 그런데 맥클레인, 솔직히 말해서 누가 이걸 읽고 뭘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 말이 저의 가슴에 무겁게 남았습니다.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 그것이야말로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남중국해 파일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위성 사진 업데이트였고 매일 저녁 퇴근할 때면 그날의 동향을 정리한 메모를 작성했죠. 중국의 전략은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이 오히려 잔인할 정도로 효과적이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조금씩, 그러나 꾸준하게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해군 정보국에서 주관하는 특별 브리핑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태평양 함대의 고위급 인사들이 모여 있었고 국방부에서 나온 분석관들도 몇 명 보였죠.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회의실 전체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브리핑 담당자가 앞으로 나와 대형 스크린에 지도를 띄웠습니다. 남중국해 전역이 한눈에 들어오는 지도였는데 붉은 점들이 여기저기 찍혀 있었죠. 담당자가 레이저 포인터로 그 점들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붉은 점들이 현재 중국이 건설 중이거나 이미 완공한 인공섬들입니다. 총 7개의 주요 거점이 확인되었고 그중 3개는 이미 군사시설이 본격적으로 가동 중입니다. 나머지 4개도 빠른 속도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 앉아있던 제독 한 분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저 섬들에 정확히 어떤 시설들이 들어서 있는 건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네. 담당자가 화면을 전환하며 대답했습니다. 주요 시설을 말씀드리면 우선 3,000m급 활주로가 3개 확인되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전투기는 물론이고 대형 수송기까지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출력 레이더 기지가 5곳에 설치되어 있고 지대공 미사일 포대도 최소 4곳에서 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항구 시설도 갖춰져 있어서 중형 군함까지 정박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동료의 얼굴을 슬쩍 쳐다봤죠. 평소에 농담을 좋아하고 분위기를 가볍게 만드는 친구였는데
그날은 입을 꾹 다문 채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브리핑 담당자가 다시 지도 화면으로 돌아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시설의 규모가 아니라 위치입니다. 이 인공섬들이 찍혀 있는 곳을 잘 보십시오. 남중국해의 핵심 항로를 빙 둘러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 바다를 통과하는 해상 물동량이 전 세계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중동에서 오는 석유, 호주에서 오는 철광석, 동남아에서 오는 각종 원자재가 모두 이 항로를 지나갑니다. 만약 중국이 이 항로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게 된다면 동아시아 전체의 물류와 에너지 공급이 중국의 소나귀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결국 중국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단순한 영토 확장인 겁니까? 아니면 해상 통제권 장악이 목적인 겁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담당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둘 다로 보입니다. 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후자, 즉 해상 통제권 장악이죠. 영토 문제는 언젠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면 일정 부분 양보하는 것도 가능하죠. 하지만 해상 통제권은 다릅니다. 한번 확립된 통제권은 되찾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중국처럼 강대국이 장악한 경우에는요.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세계를 시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국제법을 무시해도 되는지, 힘으로 밀어붙여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지, 결국 아무도 자신들을 막지 못하는지를 시험하고 있었죠. 브리핑이 끝난 뒤 저는 복도에서 오래 알고 지내던 정보 분석관 한 명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태평양 지역 해양 감시를 담당하는 베테랑이었고 현장 경험이 누구보다 풍부한 인물이었죠. 맥클레인, 오늘 브리핑 어땠나? 저는 고개를 저으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불편했네. 문제가 뭔지는 누구나 알겠는데 해결책은 아무도 말하지 않더군. 아니, 해결책이 있기는 한 건가? 그가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문제는 속도야. 중국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우리가 회의하고 보고서 쓰고 상부 승인 받는 사이에 저쪽은 섬 하나를 뚝딱 만들어버린다고. 우리는 절차를 밟고 저쪽은 삽질을 하는 거지. 누가 이기겠나?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민주주의 국가는 의사결정에 시간이 걸립니다. 여론을 수렴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동맹국들과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하지만 중국은 그런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최고 지도부가 결정하면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으니까요. 이 속도의 차이가 결국 바다 위의 현실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같은 생각을 했죠. 법은 우리 편이지만 현실은 저쪽 편으로 기울고 있다. 판결문은 우리가 가졌지만 바다는 저쪽이 가져가고 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까? 그로부터 몇 주 뒤 새로운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중국이 인공섬에 장거리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했다는 내용이었죠. 이건 상황이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신호였습니다. 비행장과 레이더 기지는 방어적 성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대함 미사일은 다릅니다. 이건 명백한 공격 무기이고 그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함선을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저는 지도를 펴놓고 미사일 사정거리를 원으로 그려봤습니다. 그 원 안에 남중국해의 주요 항로가 거의 다 들어갔죠. 필리핀 해역도, 베트남 해역도, 심지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근해까지 위협권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잠재적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현실화된 위협이었죠. 저는 다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목을 다르게 붙였죠. 남중국해 군사화 현황 및 대응 방안 검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대응 방안 부분을 쓰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외교적 압박은 이미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경제 제재는 중국 규모의 경제에 타격을 주기 어렵습니다. 군사적 대응은 확전의 위험이 너무 크고요. 결국 남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우리도 그 바다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 법이 아니라 힘으로, 종이가 아니라 강철로 우리의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 그런데 그러려면 배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 바다에 투입할 수 있는 배가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함대가 필요하다고.
그것도 빠르게, 대량으로, 실전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리고 그 생각이 저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되었죠. 그 방향의 끝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소집되었습니다. 남중국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해군 내부에서는 차세대 프리기탐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죠. 문제는 우리의 프리기탐 전력이 심각하게 노후화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냉전 시대에 건조된 함정들이 아직도 현역으로 뛰고 있었고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군은 차세대 프리기탐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해외 협력 파트너를 물색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 검토 회의에 분석관 자격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후보는 뻔했으니까요.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전통적인 해양 강국들의 방산업체가 거론될 것이고 우리는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파트너를 고르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회의실에 들어서니 이미 상당수의 좌석이 차 있었습니다. 해군 고위 장성들, 국방부 관계자들, 방산업계 전문가들까지 하나같이 이 분야에서 내로라 하는 인물들이었죠. 회의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의외로 편안했습니다. 긴장감보다는 여유로움이 감돌았고 다들 결론이 어떻게 날지 대충 예상하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발표자가 스크린에 잠재적 협력 파트너 목록을 띄웠습니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예상했던 이름들이 차례로 나열되었죠. 회의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특별히 놀랄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회의실 한쪽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는데 곧 여기저기서 비슷한 반응이 터져나왔죠. 제 옆에 앉아있던 방산업계 출신 전문가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진심인가? 컨테이너선은 잘 만들지. 근데 군함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 아닌가? 반대편에서는 해군 대령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한국 해군 함정 대부분이 우리 기술로 만든 거잖아. 우리가 오히려 기술을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 또 다른 쪽에서는 이런 소리도 들렸습니다. 동맹국이니까 외교적으로 목록에 넣은 거겠지. 진지하게 검토할 대상은 아니야.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이 조선 강국이라는 건 알았지만 상선과 군함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니까요. 회의실은 편안했습니다. 너무 편안했죠. 그런데 휴식 시간에 복도로 나갔다가 전혀 다른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보 분석을 담당하는 장교 2명이 창가에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중국은 지금 배를 설계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한 명이 낮게 말했습니다. 벽돌 찍어내듯 양산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교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작년에 중국이 진수한 군함 톤수가 얼마인지 알아? 우리가 10년 동안 만든 것보다 많아. 10년치를 1년에 찍어내고 있다고. 저는 커피를 마시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문제는 우리야. 미국은 만들고 싶어도 만들 조선소가 부족해. 냉전이 끝나고 조선소들이 하나둘 문을 닫았잖아. 숙련공들도 다 은퇴했고. 그래서 내부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 그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지금 미 해군은 바다에 구멍이 난 상태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웃고 있던 회의실과 달리 이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경쟁이 아니라 응급조치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한국을 무시하고 있었지만 정작 두려워해야 할 건 다른 쪽이었습니다. 며칠 뒤 열린 후속 회의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고위 의사결정권자들과 핵심 실무진만 모인 비공개 회의였죠. 저는 분석 자료를 제출한 관계로 배석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는 유럽 업체들에 대한 논의로 시작되었습니다. 영국 업체는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비용이 높다. 이탈리아는 설계가 우수하지만 납기가 불확실하다. 이런 식의 평가가 오갔죠. 분위기는 여전히 편안했습니다. 그때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평양 지역에서 20년 넘게 함정 획득 업무를 담당해온 실무자였죠.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서자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회의를 주재하던 제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말씀해보게.
그는 노트북을 열어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아시아 지역의 조선소들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시설들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목격한 것들이 저의 기존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화면에 사진과 데이터가 떴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야드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세계 최대급 도크가 여러 개 있고 그 도크들이 쉬지 않고 가동되고 있었죠. 하지만 진짜 인상적인 건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블록 건조 방식입니다. 배를 한 번에 만드는 게 아니라 수십 개의 블록으로 나눠서 동시에 제작한 뒤 조립하는 방식이죠. 한 참석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방식은 우리도 쓰지 않습니까? 씁니다. 하지만 수준이 다릅니다. 한국은 이 방식을 수십 년간 상선에서 갈고 닦았습니다. 수천 척의 컨테이너선과 유조선을 만들면서 공정을 완벽하게 최적화했죠. 각 블록을 담당하는 팀이 따로 있고 동시에 작업이 진행됩니다. 완성된 블록들은 밀리미터 단위로 맞춰서 조립되고요. 마치 자동차 생산 라인처럼 매끄럽게 돌아갑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 여유롭던 표정들이 하나둘 진지해졌죠. 한 제독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상선과 군함은 다르지 않습니까? 상선 잘 만든다고 군함도 잘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군함 쪽 데이터를 따로 수집했습니다. 그가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이것은 한국 조선소의 군함 건조 품질 지표입니다. 용접 정밀도, 선체 변형률, 진동 및 소음 수치 등이죠. 저도 그 숫자들을 보면서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 부분입니다. 미 해군 표준 충족 여부. 우리는 함정 건조에 대해 매우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접 품질, 재료 규격, 공정 관리까지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죠. 한국 조선소들은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일부 항목에서는 오히려 초과하고요.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건조 속도입니다. 같은 규모의 호위함을 건조할 때 한국은 유럽 조선소들보다 평균 30에서 40% 빠릅니다. 한 참석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게 빨리 만들면 품질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속도와 품질은 보통 반비례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품질 데이터를 확인해보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항목에서는 더 높았죠. 블록 건조와 공정 분업 덕분에 전체 기간은 짧아지지만 각 공정에 투입되는 시간과 품질 관리는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제독이 다시 물었습니다. 실전 성능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잘 만들어도 실제 작전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가 가장 집중적으로 조사한 영역입니다. 그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해군은 청해 부대라는 이름으로 소말리아 해역에 함정을 파견해왔습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국 연안이 아닌 원해에서 장기간 함정을 운용한 경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에서 함정의 신뢰성, 정비체계, 보급 능력이 모두 검증되었죠. 한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까? 물론 있었습니다. 장비 고장, 부품 교체, 긴급 수리 같은 일들이요. 바다 한가운데서 몇 달씩 작전하면 당연히 생기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대응 방식입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핵심을 짚었습니다. 한국은 문제가 발생하면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무엇이 고장났고,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고, 어떻게 조치했는지를 문서화하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본국의 조선소와 공유합니다. 조선소에서는 그것을 분석해서 다음 함정 건조에 반영하고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설계를 수정하거나 부품을 교체하는 겁니다. 고장이 단순한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개선의 원천이 되는 거죠. 회의실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종합하면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모두가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도와줘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대상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떠돌던 조롱의 기운은 사라졌고 무거운 침묵이 그 자리를 채웠죠.
저는 앞에 앉아 있는 제독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었지만 그 침묵 자체가 의미심장했습니다. 그건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계산하고 있다는 침묵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동료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아까 발표. 동료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충격받았어. 한국이 저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 블록 건조 방식이나 품질 관리가 저렇게 체계적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 나도 그래. 특히 청해 부대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 10년 넘게 원해 작전을 수행했다니 그 과정에서 쌓인 경험이 엄청날 거야.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고장 데이터를 조선소랑 공유해서 개선에 활용한다는 것도 인상적이었어. 보통은 문제가 생기면 숨기려고 하잖아. 책임 소재 때문에. 그런데 한국은 그걸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다음 건조에 반영한다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아까 복도에서 들은 이야기가 계속 맴돌아. 지금 미 해군은 바다에 구멍이 난 상태라고? 우리가 한국을 비웃고 있을 때 정작 위기에 처한 건 우리였던 거야. 동료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게, 웃을 때가 아니었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진지해질 때야. 그날 이후로 한국이라는 이름은 회의실에서 웃음의 대상이 아니라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요. 이건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에서 터져나온 한국에 대한 발언은 해군 내부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대상이다 라는 그 한마디가 불편했던 사람들이 많았죠. 수십 년간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자부해온 조직에서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는 말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상부에서는 추가 검증을 지시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인상이 아니라 데이터로 확인하라는 것이었죠. 저는 그 검증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실무자의 발언이 과장되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면 현실적인 그림이 나올 것이고 다시 원래의 질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데이터를 파고들수록 상황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검증 작업의 첫 번째 단계는 중국 해군력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중국 해군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나열해 놓고 보니 그 속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가 피부로 와닿았죠. 중국은 최근 10년간 전투함 건조 속도를 2배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그것도 소형 초계함이 아니라 구축함급 이상의 대형 전투함에서요. 제가 분석팀에서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매년 구축함 4~5척을 진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호위함, 상륙함, 보급함까지 더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났죠. 분석팀의 한 동료가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 속도가 유지된다면 10년 후 중국 해군의 전투함 수는 우리를 추월할 수도 있어. 아니, 이미 일부 함종에서는 추월당한 상태일 수도 있고.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선뜻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이 속도를 낼 수 있었느냐는 거죠. 물론 중국 정부에 막대한 투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군함 건조는 경험이 필요한 분야니까요.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 없이는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제대로 된 배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때 분석팀에서 흥미로운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중국이 한국 조선소 인력을 대거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기술자, 관리자, 엔지니어 할 것 없이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한국에서 경험을 쌓은 인력들을 빼가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중국은 시설만 지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시설을 돌릴 수 있는 사람까지 확보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중국이 한국 인력을 스카우트한다는 건 결국 한국의 조선 기술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중국도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빠르게 군함을 찍어내려면 한국의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동료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아? 중국이 우리를 위협하는 해군력을 키우는데 한국 기술이 쓰이고 있다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뒤집어 생각하면 한국 기술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증거이기도 하지. 하지만 진짜 문제는 중국의 성장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의 상황이었죠. 검증 작업의 두 번째 단계는 미국의 조선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저는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는 예산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의회는 해군 예산을 꾸준히 늘려주고 있었고 새로운 함정 건조에 대한 정치적 지지도 충분했죠. 문제는 돈이 있어도 배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조선 산업은 냉전 종식 이후 급격하게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소련이라는 위협이 사라지면서 군함 수요가 줄었고 수요가 줄면서 조선소들이 하나둘 문을 닫았죠. 숙련공들도 대부분 은퇴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대형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 그나마도 가동률이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같은 사양의 구축함급 함정을 건조하는데 미국은 평균 6, 7년이 걸렸습니다. 반면 중국은 4, 5년 만에 만들어내고 있었죠. 저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이 격차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지? 동료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단순해. 우리는 한 척을 만드는 동안 중국은 두세 척을 만들어. 그리고 그 차이가 누적되면서 균형이 기울고 있는 거야. 검증 작업 결과를 보고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높은 수준의 의사결정권자들이 참석한 자리였죠. 발표자가 먼저 중국 해군력 현황에 대한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중국 해군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진수한 전투함의 총 톤수가 미 해군의 상당 부분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연도별 함정 진수 현황이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의 그래프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고 미국의 그래프는 거의 수평에 가까웠죠.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중국이 이 속도를 낼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가 한국 조선소 인력의 스카우트입니다. 중국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한국에서 경험을 쌓은 기술자, 관리자, 엔지니어들을 빼가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 참석자가 물었죠. 그게 확인된 정보입니까? 정보 당국에서 올라온 보고입니다. 중국은 시설만 지은 게 아니라 그 시설을 운영할 노하우까지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하우의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중국조차 빠르게 군함을 만들려면 한국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셈이었으니까요. 발표자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조선소의 데이터가 떠 있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더 정밀하게 검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투체계 통합 경험입니다. 군함은 단순히 배가 아닙니다. 레이더, 미사일, 어로에, 통신 장비 등 수십 가지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되어 작동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합하는 것이 군함 건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요. 한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한국 해군 함정들은 상당 부분 미국산 무기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세종대왕급 구축함에는 미국의 이지스 전투체계가 탑재되어 있죠. 한국은 이 시스템을 자국에서 건조한 함체에 통합하는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발표자가 덧붙였습니다. 단순히 장비를 사서 끼워 넣은 게 아닙니다. 함체 설계부터 전투체계 통합까지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한 겁니다. 이건 매우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회의실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이건 예상하지 못한 정보였죠. 발표자가 다음 항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납기 신뢰입니다. 한 참석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납기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정을 발주하면 언제 받을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아무리 좋은 배라도 필요한 시점에 없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발표자가 비교 자료를 띄웠습니다. 유럽 조선소들의 납기 준수율을 보십시오. 상당수가 예정보다 지연됩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설계 변경이 있었다. 하청업체에서 지연이 발생했다. 이런 이유로 몇 달에서 몇 년씩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은 다릅니까? 다릅니다. 한국 조선소들의 납기 준수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약속한 날짜 배를 넘깁니다. 발표자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중요한 포인트를 짚었습니다. 더 인상적인 것은 그들의 접근 방식입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처음부터 무리한 일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지킬 수 있는 납기만 약속하죠.
대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산업 문화입니다. 발표자가 마지막 항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한국의 문서 문화입니다. 방산협력에서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가 정보 비대칭입니다. 보통 업체들은 계약을 따내기 위해 좋은 말만 합니다. 문제점이나 리스크는 숨기죠.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서로 책임을 미루게 됩니다. 한국은 다릅니까? 발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릅니다. 한국 업체들의 제안서를 분석해 봤는데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험 요소를 먼저 명시합니다. 이 일정은 이런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이 부분은 이런 리스크가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요? 한 참석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좋은 건가요? 자신감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게 오히려 신뢰의 근거더라고요. 리스크를 숨기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떠넘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것은 그 범위 안에서는 확실히 책임지겠다는 의미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회의를 주재하던 장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한국이 우리의 파트너로 적합하다는 결론인가? 발표자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한국은 최소한 진지하게 검토할 가치가 있는 후보입니다. 건조 속도, 품질, 전투체계 통합 경험, 납기 신뢰, 투명한 문서 문화까지 이 정도 조건을 갖춘 후보는 많지 않습니다. 다른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유럽 업체들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유럽 업체들은 기술력은 뛰어납니다. 하지만 속도와 비용에서 한국에 밀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무기체계와의 통합 경험이 한국만큼 풍부하지 않습니다. 장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무진에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게.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생각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중국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와 한국을 다시 봐야 하는 이유를 같은 화면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중국조차 한국의 기술을 빼가면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한국과 직접 손을 잡지 않는 겁니까? 비교가 끝난 순간 질문도 끝났습니다. 이제 질문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빨리 움직일 수 있는가였죠. 그날 회의실에서 웃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무거운 현실 인식이 채웠고 그 인식은 곧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건 더 이상 아시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건 국방부에서 새로운 보고서가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매년 발간되는 중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였는데 이번 것은 이전과 확연히 달랐죠. 저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평소와 다른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지역적 위협이라는 표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미 본토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는 문구였죠.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미 본토에 대한 직접적 위협. 국방부가 공식 문서에서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바로 옆자리 동료에게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봤어? 이번 보고서 표현이 완전히 달라졌어. 동료가 해당 부분을 읽더니 눈을 크게 떴죠. 본토에 대한 직접적 위협? 이런 표현 처음 보는데 예전에는 항상 지역 안보에 대한 도전 이런 식으로 썼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뭔가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있었다는 뜻 아니겠어? 동료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위에서 승인하고 나온 문서잖아. 이런 표현을 쓰려면 엄청난 내부 논의가 있었을 거야. 장관급에서 검토하고 서명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이 단어를 승인했다는 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지.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은 중국을 잠재적 경쟁자 또는 지역 불안정 요인 정도로 규정해왔습니다. 물론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주시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준이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적은 없었죠. 그런데 이제 국방부가 그 선을 넘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먼 곳의 골칫거리가 아니라 미국의 심장부를 겨누고 있는 존재로 격상된 겁니다. 보고서를 더 읽어 내려가면서 저는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역사적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었죠. 역사적 군사력 증강, 이 단어가 주는 무게감은 상당했습니다. 냉전 시대 소련의 군비 확장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규모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에 저는 분석팀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 앉았습니다. 화제는 당연히 그 보고서였죠. 솔직히 말해서 나는 좀 충격받았어. 한 동료가 샌드위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해왔잖아. 그런데 이제 본토가 위협받는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야. 이게 말이 돼? 다른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말이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지. 숫자가 그렇게 나오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중국 미사일 사정거리가 얼마인지 알아? 3,600km야. 괌은 당연히 들어가고 상황에 따라서는 하와이까지 닿아. 하와이까지? 그래. 태평양 한가운데까지 사정권이라는 거야.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 저는 커피를 마시며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하와이까지 닿는 미사일.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죠. 태평양이 더 이상 안전한 방벽이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보고서는 중국의 위협을 여러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핵전력, 재래식 전력, 사이버 전력, 우주 전력까지 모든 영역에서 중국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보고서에서 가장 저를 불안하게 만든 것은 숫자나 기술이 아니라 날짜였습니다. 2027년. 보고서는 중국이 2027년을 중요한 목표 시점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해까지 중국은 타이완에 대해 결정적인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저는 그날 저녁 퇴근길에 선배 분석관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 분야에서 3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고 냉전 시대부터 숱한 위기를 겪어온 인물이었죠. 선배님, 솔직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뭔데? 2027년이요. 진짜 그때 뭔가 터질 거라고 보십니까? 선배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맥클레인, 중요한 건 2027년에 전쟁이 터지느냐 아니냐가 아니야. 그럼 뭡니까? 중국이 그때까지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다는 거야. 능력이 있으면 언제든 쓸 수 있어. 2027년이 될 수도 있고 2028년이 될 수도 있고 2030년이 될 수도 있지. 하지만 일단 그 능력이 갖춰지면 우리는 항상 긴장 상태로 살아야 해. 그게 진짜 문제야.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시간이 얼마나 있는 겁니까? 선배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자네 새 함정 하나 만드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지? 설계부터 실전 배치까지요? 7, 8년은 걸립니다. 그래. 그런데 2027년까지 몇 년 남았어? 저는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죠. 시간이 없네요. 그래. 시간이 없어. 그게 핵심이야. 그 보고서가 내부에 공유된 후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중국에 대한 논의가 나와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죠. 장기적으로 대비하면 된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다. 이런 식의 낙관론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열린 전략회의에서 한 고위 장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군들, 솔직하게 말하겠네. 지금 우리 상황은 좋지 않아. 중국은 매년 구축함 4~5척을 찍어내고 있는데 우리는 고작 한두 척 만들기도 버거워. 이 격차가 계속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필요 없는 질문이었으니까요. 장성이 말을 이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야. 의회는 예산을 주고 있어. 문제는 만들 곳이 없다는 거야. 조선소가 부족해. 숙련공이 부족해. 시설이 부족해. 돈이 있어도 배가 안 나와.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가지 방법밖에 없어. 하나는 시간을 압축하는 거야. 기존에 7, 8년 걸리던 걸 4, 5년으로 줄이는 거지. 하지만 그러려면 리스크를 감수해야 해. 제대로 테스트 안 하고 배치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 다른 하나는요. 외부 도움을 받는 거야. 우리가 못하는 걸 할 수 있는 동맹국을 찾는 거지.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말의 의미를 곱씹고 있었죠. 그 무렵 또 하나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일본 정부 고위층에서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줄곧 평화헌법의 틀 안에서 자위대를 운용해왔고 공격적인 무기체계 도입에는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거든요. 저는 일본 담당 분석관에게 물었습니다. 일본이 진짜로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봐?
그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 일본 조선 기술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어. 문제는 정치야. 국내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변국들이 어떻게 볼지 이런 게 복잡하거든. 그런데도 공개적으로 거론한다는 건 그만큼 위기감이 크다는 거지.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잖아. 일본도 2027년을 보고 있는 거야. 일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호주는 이미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고, 필리핀은 미군 기지 확대에 동의했으며 인도는 협력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태평양 전역의 동맹국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맥락에서 한국도 자연스럽게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조선 능력, 한국의 방산 기술, 한국의 전략적 위치, 이런 키워드들이 점점 자주 등장하게 되었죠. 어느 날 저는 상관에게 불려갔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여러 문서를 펼쳐놓고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맥클레인, 앉게. 자네 의견을 듣고 싶어서 불렀네. 저는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지금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 같아.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방법이 안 보여. 2027년까지 의미 있는 전력 증강을 하려면 정상적인 절차로는 불가능해.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외부 역량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동맹국의 역량으로 보완하는 거죠. 특히 조선 능력이 가장 큰 병목입니다. 동맹국이라면 어디를 생각하고 있나? 일본은 기술력은 있지만 정치적 제약이 있습니다. 유럽은 거리가 너무 멀고 그쪽도 러시아 때문에 바쁩니다. 그러면 한국입니다. 조선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동맹 관계도 견고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무기 체계와의 통합 경험이 이미 있습니다. 상관이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회의실에서 한국 이름 나오면 다들 웃었는데 저도 웃은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한국은 진지하게 검토할 가치가 있는 파트너입니다. 상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이제는 웃을 때가 아니지. 그날 이후 한국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근본적인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과 협력한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가? 최첨단 구축함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가? 우리가 지금 당장 만들어야 할 것은 최고의 배가 아니라 시간을 벌어줄 전력이라는 점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죠. 저는 퇴근길에 동료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이랑 협력하는 건 이제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아. 그런데 말이야, 뭘 만들어야 하는 거지? 동료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당연히 함정 아니야? 그게 우리가 부족한 거잖아. 함정은 맞는데 어떤 함정이냐가 문제야. 구축함, 순양함, 프리기함, 전략이 먼저 있어야 배를 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건 그렇지.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결국 중국이 뭘 하고 있는지를 봐야 해. 저쪽이 어떤 전략으로 나오는지 알아야 우리가 뭘 만들어서 대응할지 정할 수 있으니까.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중국해 말이야? 그래. 중국이 저기서 뭘 하고 있는지, 그게 어떤 약점이 있는지 그걸 먼저 분석해야 해. 그래야 우리가 뭘 만들어야 하는지 답이 나와.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은 알겠는데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가? 가장 비싸고 강력한 배가 정답인가? 아니면 다른 접근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 순간부터 논의의 중심은 누가 만들어주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얼마나 빨리 만들어야 하느냐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가? 그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중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했습니다. 저는 남중국해 분석 자료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위성사진, 정보보고서, 학술 논문, 언론 기사까지 손에 잡히는 것은 모두 읽었죠. 그리고 읽으면 읽을수록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중국은 바다에 성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모래로 만든 만리장성을요. 그 분석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기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왔습니다. 태평양 함대에서 주관하는 전략 세미나에 발표자로 초청받은 것이죠. 주제는 남중국해 전략 환경과 미 해군의 대응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통해 그동안 고민해왔던 내용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세미나 당일 회의실에는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협력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왜 우리가 특정 유형의 함정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전략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우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어야 하는지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화면에 남중국해 위성 사진이 떴습니다. 푸른 바다 한가운데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섬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죠. 여러분, 이것이 중국이 지난 10여 년간 건설해온 인공섬들입니다. 언론에서는 모래로 만든 만리장성이라고 부르더군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저 섬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가장 큰 것은 활주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3,000m급 활주로요. 전투기는 물론이고 대형 수송기까지 이착륙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여기에 레이더 기지, 대공 미사일 포대, 대함 미사일 기지, 군 막사와 보급 시설까지 들어서 있습니다. 그야말로 바다 위의 요새죠. 회의실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중국의 인공섬 건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단해 보이죠? 바다 한가운데에 군사기지를 세운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이 섬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당연한 질문처럼 들렸지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는지 다들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죠.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당연히 고정되어 있죠. 그리고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좌표가 고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좌표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참석자가 대답했습니다. 표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정확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요새라도 위치가 알려져 있으면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전에서 고정 표적을 타격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참석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 섬들의 방어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대공 미사일도 있고 근접 방어 무기도 있고요. 우리 미사일이 날아가면 요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방어 시스템이 있죠. 상당히 강력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방어 시스템은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탄약 보급이 필요합니다. 연료 공급이 필요합니다. 장비가 고장나면 수리해야 하고 인원이 지치면 교대해야 합니다. 식량과 물도 정기적으로 가져다 줘야 하고요. 저는 지도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섬들은 중국 본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것도 수백 킬로미터, 먼 것은 1000킬로미터가 넘습니다. 평시에는 보급이 문제 없습니다. 수송선이 정기적으로 오가면 되니까요. 하지만 전시에는 어떻겠습니까?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제 말의 의미를 곱씹고 있었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며 말했습니다. 전시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우리 잠수함이 남중국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항공기가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보급선이 무사히 저 섬들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한 참석자가 대답했습니다. 쉽지 않겠죠. 보급선은 느리고 방어력도 약하니까요. 그렇습니다. 보급이 끊기면 저 섬들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탄약이 떨어지면 미사일을 쏠 수 없습니다. 연료가 떨어지면 레이더를 돌릴 수 없습니다. 식량이 떨어지면 병사들이 굶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요새라도 보급 없이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핵심을 짚었습니다. 중국의 인공섬 전략은 평시에는 효과적입니다. 존재 자체로 주변국을 위협하고 기정사실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 전쟁이 나면 저 섬들은 강점이 아니라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고 보급에 취약하고 결국 고립된 표적이 되니까요. 발표가 이어지는 동안 질의응답이 오갔습니다. 한 고위 장교가 손을 들었죠. 맥클레인 분석관, 자네 분석은 이해했네. 중국 인공섬의 약점을 잘 짚어줬어. 그런데 내가 궁금한 건 이거야. 중국이 바보가 아닐 텐데 왜 저런 전략을 쓰는 건가? 저 약점을 모르고 있을 리가 없잖나.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의문을 품었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중국은 분명 저 약점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섬을 건설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첫째, 평시 효과입니다. 전쟁이 나지 않는 한 저 섬들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물리적 증거가 됩니다. 국제재판소가 뭐라고 하든 세계 여론이 뭐라고 하든 섬은 거기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정사실로 굳어지죠. 둘째는요. 둘째, 회색지대 전략입니다. 저 섬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주변국들은 위축됩니다. 필리핀 어선이 자국 해역에서 조업하다가 중국 해경에 쫓겨납니다. 베트남 해군이 순찰을 돌다가 중국 함정과 대치합니다. 전쟁 없이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중국은 이것을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우리도 인공섬을 만들 수는 없지 않았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면 같은 약점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간단한 도식이 나타났죠. 한쪽에는 모래, 고정, 방어라고 적혀 있었고 다른 쪽에는 강철, 기동, 투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중국은 땅의 논리로 바다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섬을 만들고 요새를 짓고 그 요새로 주변을 통제하려고 하죠. 육지에서는 통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바다는 다릅니다. 한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바다는 점령할 수 없습니다. 땅은 깃발을 꽂으면 내 것이 됩니다. 하지만 바다는 그렇지 않죠. 바다는 통과하는 것이고 이용하는 것이고 거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다의 지배는 고정된 요새가 아니라 움직이는 전력에서 나옵니다. 저는 핵심 문장을 강조했습니다. 모래는 쌓을 수 있지만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강철은 떠다닐 수 있습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때에, 필요한 전력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해양력입니다. 회의실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결론으로 향했죠. 그래서 우리는 성벽이 아니라 칼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국이 모래로 벽을 쌓는다면 우리는 강철로 칼을 만들어야 합니다. 움직이는 전력, 기동하는 함대, 그것이 답입니다. 여기서 진짜 어려운 질문이 나왔습니다. 함대 전력 기획을 담당하는 고위 장성이 손을 들었죠. 맥클레인 분석관, 자네 분석에 동의하네. 기동 전력이 중요하다는 것도 맞는 말이야.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함정을 말하는 건가? 항공모함인가? 구축함인가? 아니면 다른 건가?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대답했습니다. 프리기탐입니다. 회의실이 약간 술렁였습니다. 프리기탐은 해군 함정 중에서 가장 화려한 존재가 아니었으니까요. 항공모함의 위용도, 이지스 구축함의 첨단 기술도 없는 비교적 소박한 함정이었죠. 프리기탐이요? 왜 하필 프리기탐입니까? 저는 설명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숫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최첨단 성능이 아닙니다. 숫자입니다. 넓은 태평양을 커버하려면 충분한 수의 함정이 필요합니다. 구축함 한 척 건조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프리기탐 두세 척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는요? 둘째, 속도입니다. 구축함은 건조에 오래 걸립니다. 설계부터 실전 배치까지 7, 8년은 잡아야 하죠. 하지만 프리기탐은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4, 5년이면 가능합니다. 2027년을 생각하면 이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셋째 역할입니다. 현대 해전은 단독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네트워크로 싸웁니다. 여러 플랫폼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서 적을 압도하는 방식이지요. 프리기탐은 그 네트워크의 노드 역할을 합니다. 눈과 귀가 되어주는 겁니다. 한 곳에 구축함 한 척을 배치하는 것보다 세 곳에 프리기탐, 세 척을 배치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장성이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논리는 이해했네. 그런데 핵심적인 문제가 있어. 우리가 프리기탐을 빨리 만들 수 있나?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조선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어. 저는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내부 역량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부 협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협력을 말하는 건가? 한국입니다. 그 말이 나오자 회의실이 집중되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웃음이 터졌을 이름이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웃지 않았죠. 한국의 조선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건조 속도, 품질, 비용 효율성 모든 면에서요. 이미 자국 해군을 위한 현대적 프리기탐과 구축함을 성공적으로 건조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국은 우리의 동맹국입니다.
우리 무기체계와의 통합 경험도 이미 있고요. 장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자네 결론은 뭔가 정리해보게.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국은 모래로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철로 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칼은 프리기탐입니다. 그리고 그 프리기탐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파트너는 한국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한 고위 장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한국이 우리의 파트너로 적합하다는 결론인가? 발표자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적합성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한국은 최소한 진지하게 검토할 가치가 있는 후보입니다. 건조 속도, 품질, 전투체계 통합 경험, 납기 신뢰까지 이 정도 조건을 갖춘 후보는 많지 않습니다. 다른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거절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어려워집니다. 다른 대안이 마땅치 않으니까요. 유럽 업체들은 속도가 느리고 우리 내부 역량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욱 이 협력을 성사시켜야 합니다. 장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한국 측과의 접촉을 본격화하도록 하지. 자네 분석이 좋은 기초자료가 될 거야.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동료를 만났습니다. 발표 어땠어? 잘 된 것 같아. 위에서 한국 접촉을 승인했어. 동료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짜? 드디어 움직이는 거네? 그래. 이제 진짜 시작이야. 동료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근데 한국이 받아들일까? 갑자기 미국에서 찾아가서 프리기탐 만들어 달라고 하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을 거야. 한국도 자기들 사정이 있을 테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 중국의 모래에 맞서려면 한국의 강철이 필요해. 모래와 강철이라. 좋은 비유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유가 아니야. 현실이지. 중국이 모래로 벽을 쌓는 동안 우리는 강철로 칼을 만들어야 해.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동료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2027년이라. 정말 빠듯하네. 그래. 그래서 지금 움직여야 해. 한 달, 아니 하루라도 빨리. 저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공은 한국 쪽으로 넘어갔어. 그들이 어떤 대답을 할지 그게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될 거야. 요청서가 발송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협력 가능성 타진을 위한 예비 문의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움 요청이었죠. 미 해군이 외국 조선소에 함정 건조를 의뢰한다는 것은 전례가 거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절박했다는 뜻이기도 했고요. 요청서의 핵심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차세대 프리기탐을 공동 개발하고 일부 물량을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간단한 문장 뒤에는 엄청난 조건이 숨어 있었습니다. 납기였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납기는 업계 상식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었죠. 일반적으로 새로운 함정 프로그램은 설계부터 첫 번째 함정 인도까지 7, 8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절반도 안 되는 시간을 제시했습니다. 2027년이라는 시한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으니까요. 저는 요청서 초안을 검토하면서 상관에게 물었습니다. 이 납기가 현실적이라고 보십니까? 상관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현실적이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지. 하지만 우리에게 다른 선택이 있나? 2027년까지 의미 있는 전력을 확보하려면 이 일정밖에 없어. 업체들이 받아들일까요? 그건 그쪽에서 판단할 문제야.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거고 그들은 가능한지 아닌지를 답하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건 요청이 아니라 거의 무리한 부탁에 가까웠으니까요. 요청서는 여러 곳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의 주요 방산업체들, 그리고 한국이었죠. 유럽 업체들에게 먼저 연락이 간 것은 당연한 순서였습니다. 그들은 오랜 파트너였고 나토 동맹국이었으며 이미 여러 차례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파트너였고 내부적으로도 아직 이견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오기 시작했죠. 첫 번째 답변은 영국에서 왔습니다. 저는 상관의 사무실에서 그 내용을 함께 확인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상관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거절이야. 거절이요? 완전히요? 협력 자체에는 관심이 있다고 했어. 하지만 우리가 제시한 납기는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지. 최소한 기존 일정의 70%는 필요하다는 거야. 저는 계산해봤습니다. 70%라면 여전히 5, 6년이 걸린다는 뜻이었죠. 2027년에는 한참 늦는 셈이었습니다. 다른 데는요? 아직 안 왔어. 하지만 비슷할 거야. 상관의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에서도 비슷한 답변이 돌아왔죠. 이탈리아는 기술적으로 매우 도전적인 일정이라며 상호 이익이 되는 현실적인 일정을 재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중한 표현이었지만 결론은 거절이었죠. 스페인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현재 자국 해군 물량을 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 추가적인 대형 프로젝트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죠. 독일은 가장 상세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기술적 검토 결과를 첨부하면서 우리가 요구한 납기를 맞추려면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를 나열했죠. 그 조건들을 읽어보니 사실상 불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설계 변경 최소화, 검증 절차 대폭 축소, 위험 부담 전액 발주자 귀속. 어떤 업체도 이런 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고 우리도 이런 조건을 수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답변서들을 정리하며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전멸이야. 유럽 업체들 전부 거절했어. 동료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상했던 거 아니야? 솔직히 우리가 요구한 납기가 너무 빡빡했잖아.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꺼번에 다 거절당하니까 좀 당황스럽네. 한국에서는 답변 왔어? 저는 잠시 서류들을 뒤적였습니다. 아직 안 왔어. 한국만 아직 답변이 없어. 한국의 침묵은 이상했습니다. 유럽 업체들은 일주일 안에 답변을 보내왔는데 한국에서는 열흘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죠.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한국도 거절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우리 요청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건 아닐까? 상관에게 상황을 보고하자 그는 의외로 담담하게 반응했습니다. 기다려봐. 한국이 답변을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무슨 이유일까요? 생각해봐. 유럽 업체들은 왜 빨리 거절했겠어? 검토할 것도 없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한국이 시간을 끌고 있다는 건 뭔가 검토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 정말요? 확신할 수는 없지.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 한국 사람들은 신중해. 특히 이런 큰 결정은 충분히 검토하고 내부 합의를 거친 다음에 답변하는 경향이 있거든.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초조함도 커졌죠.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열나흘째 되던 날, 드디어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상관의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상관은 이미 서류를 펼쳐놓고 읽고 있었죠. 한국에서 답변이 왔다면서요? 뭐라고 합니까? 상관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차에 대답했습니다. 읽어봐.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한국어 원문과 영어 번역본이 함께 첨부되어 있었죠. 저는 영어 번역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부터 눈에 들어왔습니다. 귀측의 협력 제안에 깊은 관심을 표명합니다. 관심을 표명한다.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계속 읽어 내려갔죠. 귀측이 제시한 일정은 도전적이나 저희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도전적이라는 표현,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부 기술 검토 결과 특정 조건에서 귀측의 요구 일정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요? 상관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이건 거절이 아니네요. 그래, 거절이 아니야.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답변서는 상당히 길었고 뒤로 갈수록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었죠. 다만 해당 일정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전제 조건. 저는 긴장하며 다음 내용을 읽었습니다.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설계 확정 시점, 기술 자료 공유 범위, 품질 검증 절차, 위험 분담 방식, 의사결정 체계.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유럽 업체들의 답변과 달리 한국의 조건들은 불가능해 보이지 않았죠. 까다롭기는 했지만 협상의 여지가 있어 보였습니다. 더 인상적인 것은 그 다음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위험 요소가 존재함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한국은 자신들이 파악한 위험 요소들을 먼저 밝히고 있었습니다. 일정 지연 가능성, 기술적 난제, 공급망 리스크 같은 것들이었죠. 보통 업체들은 계약을 따내기 위해 좋은 말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관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좋은 신호입니까? 나쁜 신호입니까? 상관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좋은 신호야. 왜요? 위험 요소를 이렇게 많이 나열하면 자신감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이건 자신감의 표현이야.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관이 설명을 이어갔죠. 생각해봐. 유럽 업체들은 뭐라고 했어? 불가능하다. 일정을 재논의하자. 이런 식으로 답했잖아. 그건 검토를 제대로 안 했다는 뜻이야. 우리 요청을 받아보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바로 거절한 거지. 그렇죠. 그런데 한국은 달라. 조건을 붙이고 위험 요소를 나열하고 있어. 이건 진지하게 검토했다는 뜻이야.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를 고민했다는 거지. 그리고 위험 요소를 먼저 밝힌다는 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의미야. 저는 그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답변서의 마지막 부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상기 조건과 위험 요소에 대한 귀측의 검토 후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용의가 있습니다. 협의를 진행할 용의가 있다. 이건 사실상 긍정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완전한 수락은 아니었지만 문을 열어둔 것이죠. 저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희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유럽이 전부 거절한 상황에서 한국만 문을 열어뒀어. 이건 기회야. 바로 협의를 시작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하지만 서두르면 안 돼. 한국이 제시한 조건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과 협상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야 해. 상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국이 위험 요소를 솔직하게 밝혔으니까 우리도 솔직해야 해. 숨기거나 속이려고 하면 안 돼. 한국 사람들은 신뢰를 중요하게 여겨. 한번 신뢰가 깨지면 회복하기 어려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 남아 한국의 답변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인상적이었습니다. 답변서는 단순히 하겠다 또는 안 하겠다가 아니었죠.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협력이 필요한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기술적 분석의 깊이였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보낸 요청서를 단순히 읽은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것 같았습니다. 어떤 공정에서 병목이 생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병목을 해소할 수 있는지까지 분석이 되어 있었죠.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들 진짜 하려고 하는 거구나. 유럽 업체들은 불가능하다고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를 고민했습니다. 그 차이가 답변서 곳곳에서 느껴졌죠. 동료가 퇴근하면서 물었습니다. 아직도 있어? 뭘 그렇게 열심히 봐? 한국 답변서 읽으면 읽을수록 대단해. 뭐가? 이 사람들 진짜 프로야. 우리 요청을 받고 열나흘 동안 뭘 했는지 알겠어. 그냥 검토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뮬레이션 해본 거야. 동료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데?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조건부 검토야. 완전한 수락은 아니지만 거절도 아니야. 문을 열어둔 거지. 그럼 됐네? 협상하면 되잖아. 그래? 협상하면 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유럽 업체들이 전부 거절한 상황에서 한국만 문을 열어뒀다는 게 좀 묘한 기분이 들어. 왜? 몇 달 전에 우리가 한국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기억나? 회의실에서 웃음거리였잖아.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정작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건 한국밖에 없더라고. 동료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 일이 그런 거지 뭐. 무시하던 상대가 나중에 구원자가 되기도 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세상 일이 그런 거지. 다음 날 아침 상관이 팀 전체를 소집했습니다. 한국과의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실무 협상단을 구성할 거야. 맥클레인 자네도 포함이야.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요? 저는 분석관인데요. 자네가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에 관여해왔잖아. 한국에 대한 분석도 자네가 가장 많이 했고 협상 테이블에서 기술적인 질문이 나오면
자네가 답할 수 있어야 해. 저는 긴장되면서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관이 팀원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매우 중요해. 유럽이 전부 거절한 상황에서 한국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야. 물론 한국도 조건을 걸었고 협상이 쉽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반드시 성사시켜야 해. 2027년까지 시간이 없어.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말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죠. 상관이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명심해. 한국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받은 입장이야. 우리가 갑이 아니야. 협상 테이블에서 오만하게 굴면 안 돼. 존중하는 태도로 임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미국이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한국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니. 하지만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였죠. 저는 책상으로 돌아가 한국 답변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협상 준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한국이 열어둔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으니까요. 협상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실무 협상단이 도착한 것은 우리가 답변서를 받은 지 일주일 후였죠. 보통 이런 규모의 협상은 일정 조율만 해도 몇 주가 걸리는데 한국은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 측도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내부적으로 이미 상당한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공식 협상이 열린 날, 저는 회의실에 일찍 도착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긴장이 되더군요. 분석관으로서 수많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브리핑을 해왔지만 이렇게 중요한 협상 테이블에 직접 앉는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한국 협상단이 들어왔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인원이 많았죠. 조선소 기술진, 방산 전문가, 정부 관계자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 측 수석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협상이 양측 모두에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같은 마음입니다. 이번 협력이 성사된다면 양국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인사가 오간 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납기였습니다. 가장 민감한 문제였죠. 우리 측에서 먼저 입장을 밝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납기가 매우 도전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럽의 여러 업체들이 이 납기를 이유로 협력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이 일정이 필수적입니다. 2027년이라는 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매우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그가 서류를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귀측이 요청한 납기를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도 놀랐죠? 유럽 업체들이 전부 불가능하다고 한 그 납기를 한국은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까? 우리 측 수석 대표가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가능합니다. 한국 측 기술 책임자가 발언권을 받아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일정을 단축할 수 있는 핵심 요소가 3가지 있습니다. 그가 화면에 도표를 띄웠습니다. 첫째, 블록 건조 방식의 극대화입니다. 저희 조선소는 이미 수십 년간 블록 건조를 최적화해왔습니다. 함정을 수십 개의 블록으로 나눠서 동시에 제작하고 최종 조립하는 방식이죠. 이 방식을 최대한 활용하면 기존 공정 대비 상당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정 분업의 효율화입니다. 저희는 여러 협력사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각 협력사가 담당 블록을 동시에 제작하고 저희 야드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식으로 병렬 작업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설계 확정 시점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조 중에 설계가 변경되면 일정이 크게 지연됩니다. 설계가 조기에 확정되고 이후 변경이 최소화된다면 저희가 제시한 일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 측 기술 담당자가 질문했습니다. 설계 변경 최소화라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이런 프로젝트에서 설계 변경이 전혀 없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한국 측 기술 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설계 변경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변경의 범위와 시점을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설계 동결 시점을 명확히 정하자는 것입니다. 그 시점 이후에는 중대한 변경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거죠. 협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한국 측은 매우 체계적으로 준비해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제시했죠.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가 새로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파악한 위험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 요소, 저는 의아했습니다. 보통 협상에서 업체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만 강조하지 위험 요소를 먼저 꺼내지는 않으니까요. 저희는 이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숨기거나 축소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니까요. 그가 서류를 나눠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공급망 리스크입니다. 일부 핵심 부품은 해외에서 조달해야 합니다. 국제 정세나 물류 상황에 따라 조달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비해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고 있지만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기술 통합 리스크입니다. 귀측의 전투 체계를 저희가 건조하는 함체에 통합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미 미국산 무기 체계와의 통합 경험이 있지만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인력 리스크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대규모 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조선소의 숙련공들을 최대한 투입할 예정이지만 다른 프로젝트와의 일정 조율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솔직하게 위험 요소를 밝히는 걸까요? 계약을 따내려면 좋은 말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회의 중간 휴식 시간에 저는 상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위험 요소를 저렇게 자세히 밝히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숨기려고 하지 않나요? 상관이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한국식이야. 한국식이요. 한국 기업들, 특히 조선이나 방산 분야에서는 리스크를 숨기지 않는 문화가 있어. 처음에는 나도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이유를 알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이유가 뭔데요? 신뢰야. 한국 사람들은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 단기적으로 계약을 따내는 것보다 오래 함께 일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그래서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나중에 문제가 터져서 신뢰가 깨지는 것보다 처음부터 위험 요소를 공유하고 함께 대비하는 게 낫다고 보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신감의 표현인 거군요. 위험 요소를 알면서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래. 그리고 책임지겠다는 뜻이기도 해. 리스크를 먼저 밝혔으니까 그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함께 해결하자는 거지. 떠넘기지 않겠다는 의미야. 협상이 재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측에서 질문을 던졌죠. 한국 측에서 제시한 위험 요소들은 잘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도 왜 이 프로젝트를 수락하려고 하십니까? 유럽 업체들은 전부 거절했는데요. 한국 측 수석 대표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저희는 이 프로젝트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가진 역량과 경험을 총동원하면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이 프로젝트의 의미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상업적 계약이 아닙니다. 동맹국 간의 전략적 협력입니다. 태평양의 안보가 걸린 문제죠. 저희는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가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 프로젝트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위험 요소도 있고 도전적인 일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려운 일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납기를 맞춰본 적도 있고 예상치 못한 문제를 해결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협상은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납기, 비용, 기술 이전, 품질 관리, 위험 분담 등 수많은 쟁점에 대해 치열한 논의가 오갔죠.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품질 관리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우리 측에서 물었습니다.
품질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예를 들어 건조 중에 결함이 발견되면요? 한국 측 품질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품질 문제를 숨기지 않습니다. 결함이 발견되면 즉시 기록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시정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축적해서 다음 건조에 반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 조선소에는 품질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건조한 모든 선박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기록되어 있죠. 어떤 공정에서, 어떤 조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전부 들어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과거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비슷한 선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공정에서 주의가 필요한지를 미리 파악하죠.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감탄했습니다. 고장을 실패로 보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보는 것, 그리고 그 데이터를 축적해서 계속 개선하는 것. 이것이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이구나 싶었죠. 협상 마지막 날, 최종 합의안이 정리되었습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가 합의안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양측은 다음 사항에 합의합니다. 첫째, 한국 조선소는 미 해군 차세대 프리기탐 건조에 참여한다. 둘째, 납기는 양측이 합의한 일정을 따른다. 셋째, 설계 동결 시점을 명확히 정하고 이후 중대한 변경은 양측 합의해만 진행한다. 넷째, 위험 요소는 양측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문제 발생 시 즉시 공유한다. 합의안은 상당히 길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명확했죠. 한국은 이 프로젝트를 수락했습니다. 조건부였지만 그 조건들은 협상을 통해 조율되었고 양측 모두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측 수석 대표가 말했습니다. 오늘 합의가 양측 모두에게 역사적인 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같은 마음입니다. 이번 협력이 양국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기를 바랍니다. 악수가 오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공식적인 협상은 이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협상이 끝난 후 저는 회의실에 남아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동료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잘 된 거야?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잘 됐지. 유럽이 전부 거절한 상황에서 한국만 문을 열어줬으니까. 근데 솔직히 좀 의외였어. 한국이 저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해올 줄은 몰랐거든. 나도 그래. 위험 요소를 먼저 밝히는 것도 그렇고 품질 데이터베이스 이야기도 그렇고 보통 업체들하고는 뭔가 달랐어.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신뢰를 주는 것 같아.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부분도 솔직하게 말하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있잖아. 처음에 한국이 조건부 수락을 했을 때 나는 그게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어. 완전히 수락하지 못하고 조건을 붙이는 거라고. 근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조건을 붙인 건 신중해서 그런 거야.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확실히 책임지겠다는 거지. 그게 진짜 자신감이야. 동료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계산된 용기라고나 할까? 마야. 계산된 용기. 무모하게 덤비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한 다음에 도전하는 거지. 그게 한국식인 것 같아. 저는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 회의실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우리는 웃었습니다. 상선이나 만드는 나라가 군함을 만들 수 있겠느냐고?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나라의 도움을 요청했고 그 나라는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유럽의 전통 강국들이 불가능하다고 손사래를 칠 때 한국은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를 고민했습니다. 위험 요소를 숨기지 않고 먼저 밝혔고 조건을 명확히 제시했으며 그 조건 안에서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화려한 말 대신 철저한 준비, 과장된 약속 대신 솔직한 분석, 무모한 도전 대신 계산된 용기. 저는 회의실을 나서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협상은 끝났지만 진짜 일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합의한 내용을 실행에 옮기고 실제로 함정을 건조하고 약속한 납기를 맞추는 것, 그 모든 과정이 앞에 놓여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준비성과 솔직함이 신뢰를 주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할 수 있다고 말한 것만 약속했고 약속한 것은 지킬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숙소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모래로 벽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철로 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철을 만들어줄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왜 한국이었는가? 그 질문에 답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협상이 마무리된 후 우리는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한 브리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해군 최고위층에 이번 협력의 의미와 근거를 설명하고 공식적인 승인을 얻어야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의회와 언론, 대중에게도 이 결정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해군이 외국 조선소에 함정 건조를 맡긴다는 것은 전례가 거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왜 국내에서 만들지 않느냐? 왜 하필 한국이냐? 미국 조선업은 어떻게 되느냐? 수많은 질문이 쏟아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브리핑 자료를 준비하는 팀에 배정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명확했죠. 왜 이 결정이 불가피했는지, 왜 한국이 최선의 선택이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브리핑 준비를 하면서 저는 지난 몇 달간의 과정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한국이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회의실에서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컨테이너선이나 만드는 나라가 군함을 만들 수 있겠느냐고. 저도 웃었던 사람 중 하나였죠. 그때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고 동시에 우리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군함 건조 속도, 미국 조선업의 한계, 2027년이라는 시한, 이 모든 것이 숫자로 드러났을 때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역량이 하나씩 확인되면서 조롱은 존경으로 바뀌었죠. 유럽의 전통 강국들이 우리의 요청을 거절했을 때 한국만이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솔직하게 밝히면서요. 그 솔직함이 오히려 신뢰를 주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왜 한국밖에 답이 없었는지를. 최종 브리핑은 해군 작전사령부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 명단을 보니 긴장이 되더군요. 해군 최고위 장성들은 물론이고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까지 배석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지난 몇 달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죠. 우리 측 수석 대표가 먼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차세대 프리기탐 해외 건조 협력안에 대한 최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한국과의 협력을 권고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발표자에게 집중되었죠.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저희는 여러 후보를 검토했습니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과 접촉했고 한국도 후보에 포함시켰습니다. 화면에 비교 자료가 떴습니다. 유럽 업체들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저희가 요구한 납기를 충족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모든 유럽 업체가 거절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조건부로 수락 의사를 밝혔고 협상을 통해 양측이 수용 가능한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한 고위 장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유럽 업체들이 전부 거절했다고 했는데 이유가 뭔가? 납기 때문인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납기가 업계 표준보다 훨씬 빠듯했습니다. 유럽 업체들은 이 납기를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가능하다고 했다? 네. 한국은 몇 가지 조건에서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왜 한국만 가능한 건가? 유럽 업체들도 수십 년간 군함을 만들어 온 곳들 아닌가? 발표자가 잠시 숨을 고른 뒤 대답했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한국 조선업의 특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야드 사진이 떴죠.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세계 조선업을 선도해왔습니다. 상선 건조량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해왔고 그 과정에서 독보적인 생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핵심은 블록 건조 방식과 공정 분업입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선박을 수십 개의 블록으로 나누어서 동시에 제작하고 최종 조립하는 방식을 완벽하게 최적화했습니다. 이 덕분에 같은 품질의 선박을 더 빠른 시간 안에 건조할 수 있습니다. 장성이 물었습니다. 그건 상선 이야기 아닌가? 군함도 마찬가지인가? 그렇습니다. 한국은 이 노하우를 군함 건조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해군의 현대적 구축함과 호위함들이 이 방식으로 건조되었고 품질과 납기 모두 우수한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다른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품질은 어떤가? 빨리 만든다고 품질이 떨어지면 안 되지 않나?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증했습니다. 화면에 품질 지표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품질 지표입니다. 용접 정밀도, 선체 변형률, 진동 수치 등을 분석한 결과 미 해군 표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한국의 품질 관리 문화입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숨기지 않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다음 건조에 반영하죠. 고장을 실패로 보는 게 아니라 개선의 기회로 보는 문화가 있습니다. 장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전투체계 통합은 어떤가? 우리 무기체계를 한국 함체에 탑재하는 게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한국은 이미 자국 함정에 미국산 무기체계를 탑재한 경험이 있습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이지스 전투체계를 통합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죠. 이 경험이 이번 프로젝트에서도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질의응답이 계속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질문을 던졌고 우리는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답변했습니다. 한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비용은 어떤가? 한국에서 만들면 더 싼가? 네, 한국 조선소의 효율성 덕분에 상당한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최종 계약 단계에서 확정되겠지만 국내 건조 대비 의미 있는 수준의 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납기 신뢰는 한국이 약속을 지킬 거라고 확신할 수 있나? 한국 조선소들의 납기 준수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은 지킬 수 있는 납기만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한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대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문화가 있습니다. 위험 요소는 없나? 물론 있습니다. 공급망 리스크, 기술 통합 리스크, 인력 리스크 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 측이 이 위험 요소들을 먼저 밝혔다는 점입니다. 숨기거나 축소하지 않고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험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브리핑이 중반을 넘어섰을 때 지금까지 말없이 듣고만 있던 최고위 장성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잘 들었네. 데이터도 설득력 있고 논리도 탄탄해. 하지만 내가 궁금한 건 다른 거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죠. 왜 한국이야? 숫자나 데이터 말고 본질적인 이유가 뭔가? 발표자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준비한 자료에는 없는 질문이었으니까요. 저도 긴장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발표자가 대답했습니다. 본질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화면을 끄고 직접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 업체들과 접촉했습니다. 유럽 업체들은 기술력이 뛰어나고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희의 요청을 듣고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검토해보지도 않고요.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저희의 요청을 받고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를 고민했습니다. 열나흘 동안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위험 요소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조건부로 가능하다고 답변했죠. 발표자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핵심을 짚었습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유럽은 왜 안 되는가를 말했고 한국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말했습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서의 태도가 달랐던 겁니다. 최고위 장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 태도가 실제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확신하나? 확신합니다. 한국은 이미 여러 번 증명했습니다. 자국 해군 함정을 성공적으로 건조했고 해외 수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해 부대를 통해 원해의 작전 경험도 쌓았고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발표자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한국은 위험 요소를 먼저 밝혔습니다. 보통 업체들은 계약을 따내기 위해 좋은 말만 합니다. 문제점은 숨기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런 위험이 있다.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리스크를 숨기지 않는다는 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떠넘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범위 안에서 확실히 책임지겠다는 거죠. 이것이 진짜 자신감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최고의 장성이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죠.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네. 말씀하십시오. 이 협력이 성사되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단순히 배 몇 척 더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나? 발표자가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이 협력은 단순한 조달 계약이 아닙니다. 동맹의 새로운 차원을 여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미 동맹은 주로 미국이 안보를 제공하고 한국이 협력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력은 다릅니다. 한국이 미국의 핵심 군사력 건설에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맹의 질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이 협력은 중국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미국은 혼자가 아니다. 동맹국들과 함께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동맹국들은 실질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 메시지가 억제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최고의 장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죠.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 브리핑 잘 들었네. 충분히 검토되었고 논리도 타당해. 잠시 멈추더니 그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승인하겠네. 회의실의 안도의 한숨이 퍼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죠. 장성이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당부하겠네. 이 협력이 성공하려면 상호 존중이 필요해. 한국은 우리를 도와주러 온 거야. 갑을 관계가 아니야? 파트너로서 존중하고 신뢰를 쌓아가야 해. 그래야 이 협력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인 동맹 강화로 이어질 수 있어. 알겠습니다. 요와. 그럼 다음 단계를 진행하게. 공식 발표 준비하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도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냈습니다. 몇 달간의 분석, 검토 협상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공식적으로 승인되었고 이제 실행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죠. 동료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축하해. 드디어 됐네. 고마워. 근데 이상한 기분이야. 뭐가? 몇 달 전에 우리가 한국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기억나? 웃음거리였잖아.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우리의 파트너가 됐어. 아이러니하지 않아? 동료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그런 거지. 어제의 조롱이 오늘의 존경이 되기도 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인 것 같아. 무슨 교훈? 겸손해야 한다는 거. 상대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최고라고 자만하는 순간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거. 며칠 후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 해군이 차세대 프리기탐 건조에 한국을 참여시킨다는 내용이었죠. 예상대로 많은 관심과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왜 국내가 아니라 해외인가? 왜 하필 한국인가? 미국 조선업은 어떻게 되는가? 하지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질문에 데이터와 논리로 답변했고 이 결정이 왜 불가피했는지, 왜 한국이 최선의 선택이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죠. 처음 남중국해 보고서를 읽었을 때의 충격, 중국의 인공섬들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느꼈던 분노, 그리고 그 분노가 무력감으로 바뀌었을 때의 좌절. 하지만 우리는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고 파트너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가 한국이었죠.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기록하는 문서였죠. 언젠가 누군가가 이 기록을 읽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마지막 문단을 쓰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모래로 벽을 쌓았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인공섬을 세우고 그 위에 요새를 지었죠. 인상적인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모래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고정된 요새는 결국 표적이 됩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강철로 칼을 만들기로 했죠. 움직이는 전력, 기동하는 함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때에, 필요한 전력을 보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진정한 해양력이니까요. 그리고 그 강철을 만들어줄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웃음거리였던 그 이름이 이제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바다는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바다는 점령할 수 없고 소유할 수 없습니다. 바다는 그저 거기에 있을 뿐이죠. 하지만 바다의 질서는 있습니다. 그 질서는 힘에서 나옵니다. 배를 가진 쪽, 그 배를 운용할 수 있는 쪽, 그 배로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는 쪽이 바다의 질서를 만듭니다. 중국은 모래로 그 질서를 바꾸려 했습니다. 고정된 요새로 바다를 통제하려 했죠. 하지만 바다는 고정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다는 흐르는 것이고 움직이는 것이고 변하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강철로 대답했습니다. 움직이는 강철로. 그리고 그 강철은 한국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쓰고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중국은 모래로 벽을 쌓았고 한국은 강철로 질서를 만들었다. 바다는 배를 가진 쪽의 질서를 따른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설계를 확정하고 건조를 시작하고 품질을 관리하고 납기를 맞추고 수많은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파트너를 찾았으니까요. 어려운 일 앞에서 안 된다고 말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될까를 고민하는 파트너. 위험 요소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밝히는 파트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파트너.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노을이 거의 사라지고 어둠이 내려오고 있었죠. 새로운 날이 밝으면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일의 끝에는 강철로 만든 함정들이 태평양을 누비고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모래 요새를 지나 자유롭게 바다를 오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였습니다. 한국과 함께.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